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본 강좌, 이제 제 5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5강부터는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이죠. 그 기초 강좌에서 이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제 수요 공급 파트에서 주제가 있어요.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은 그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이론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예를 사실상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문구가 좀 다른데 그 다양한 예가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려면은 본질적인 핵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를 앞으로 영어로 얘는 디맨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문제로 계산 문제 뜰 때 이제 D라는 뭐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공급은 이제 이거는 서플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공급은 이제 S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맨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인 내용인데 수요와 공급의 이제 개념이 있어요.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이 잡으면은 이 개념에 따른 이제 성격이 있는데 개념에 따른 성격이 뭐 잠깐 전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 중에 중요한 게 지금도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있지만은 수요 공급의 개념은 이제 우선 똑같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성격을 파악을 하실 때는 공급 쪽에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수요 쪽에서 정리하시면은 공급하고도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퉁쳐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가 우리 책도 이런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계산 문제 기본이라 볼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셔야 됩니다.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이렇게 이제 잡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하는 게 있죠. 함수를 통해서 이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리고 이제 이 법칙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곡선이 나오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우선은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테마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전설적인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9회 때 출제했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건 뭐 1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뭐 전설적인 내용이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제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있습니다. 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구분하는 것은 이제 28회 때 출제했고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이제 29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얘네들을 구별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의 변화할 때 수요 변화 요인이 있고요. 공급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얼만큼 잘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왜 다섯 번째 주제가 자체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다섯 번째 주제가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 주제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공급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시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균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합의점 균형을 논하고 균형에 이제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된 균형의 이동. 여기까지가 또 내용이죠. 시장 균형의 결정 및 이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의 꽃이라 볼 수 있는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요 공급이 경제학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지만은 부동산 학에서 다루는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붙여서 부동산 수요가 가지는 특성과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 뭐 가끔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을 공부하실 때, 이런 목차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경제학은 오랜 시간 동안에 확고부동에 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은. 그래서 항상 이 함수, 법칙, 곡선, 변화, 균형, 탄력성 이렇게 하셔야 되고, 탄력성은 이제 두 가지 내용에다가 더 덧칠한 게 탄력성이고요. 이 중에 출제율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것은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 계산 문제 꼭 나오죠. 그리고
출제원이 매우 좋아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 나중에 이제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거 풀 때 그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론 문제는 중요 정답 체크하는 거 보면은 탄력성한 개념을 모르면은 답을 못 찾게 해준다. 그래서 수요공급 문제는 이 자체가 4-5문제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의미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2의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목차는 뭐 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개념하고 성격을 한번 논해 보겠어요. 그 85페이지는 이제 그 개념이 그 큰 1번 수요와 수요랑 해놓고, 바로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성격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수요란 이제 수요니까 소비자들이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공급이란 하면 뭐겠어요? 생산자들이 나올 거야.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상품은 이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재화는 이제 유형의 상품을 말하고 서비스는 이제 무형의 상품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유형의 상품이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재화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 또는 다른 재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나중에 공급에서는 뭐라 그럴까? 생산하고자 이렇게 바뀔 뿐이야.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말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책에 약간 설명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맞춰서 성격을 도출하기 위한 뭐 개념정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한 것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죠. 되게 중요하죠. 보충학습은. 근데 설명이 조금 약하게 돼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정 기간이란 말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란 말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유랑 개념이란 뜻이야. 첫 번째 성질 유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성격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출제원이 이게 한때 전성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게 한 5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다시 나올 거야. 최소 지문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항상 훌륭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의고사를 내드렸을 때 초반부에 힘들어 하시는 분야가 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예제가 나오죠. 어떤 논리냐. 저량이란 말하고, 저량은 영어로 그 스톡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저량, 고여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멈춰있는 상태고요. 유량, 영어로 플로우라 그럽니다. 플로우, 그러니까 흐름이란 뜻이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이제 시점이죠.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저량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점, 기간, 유량, 시점, 유량, 뭐 기간, 저량 이렇게 엇박자로 내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출제되면 그런 식으로 내지는 않고요. 종류를 물어보죠. 그래서 지문으로 낸다 그러면 단독처럼 문제가 내기 힘들지만은 뭐는 유량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예시된 경제적인 용어 중에 유량 개념에 다 해당되는 게 옳은 지문 되겠지만 하나가 저량 개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 책에 나온 기본적인 예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모든 그 유량 저량 예제를 다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던 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량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경제학에서 예를 든 것이 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갑돌이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 제대로 된 전달 능력이 없어요.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을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이 적게 버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기간이 붙어야 돼. 갑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갑의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다. 갑의 한 달 소득, 연간 소득, 10년간 소득. 그리고 1시간 소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득의 기간이 붙어야지 소득이 많고 적고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1년 소득이 100만 원은 엄청난 의미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소득은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기간이 붙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 이거를 우리가 유랑 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득을 예를 든 것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투자론 들어가시면은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개를 공부하세요. 투자는 가액순전을 공부하시면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 세존소득, 세후소득, 소득이 어떤 명칭이 붙든 전부 다 뭐다? 소득은 다 유랑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소득이 유랑인 걸 알면은 이제 파생적으로 유랑인 것이 꽤 돼요. 같이 연관되는 거.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임금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임금도 시험에 나왔었죠. 또는 임금을 급여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슈가 됐던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이 7,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그러면 그 유랑이야 저랑이야? 당연히 그 뭐죠? 유랑이 되는 거야. 왜? 앞에 뭐가 붙어? 1시간당, 시간당 급여라는 뜻이죠. 1시간 동안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최저임금 얼마다라는 식으로 명시가 됩니다. 임금, 급여 전부 다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죠? 유량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다 우리가 활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노동력에서 임금을 받아서 소득을 창출하지만은 부동산이 소득을 창출해야 돼. 그럼 투자론에서 부동산 소득 창출하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점유 상태를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다? 임대료야. 그래서 임대료가 나오면 이것도 전부 다 뭐다? 유량으로 잡으셔야 된다. 임대료도 유량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대도 마찬가지야. 지대란 말이 나오면 지대는 토지 사용료, 임대료를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랑에 대한 논리다라는 거야.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랑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유랑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시험에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신규 주택 공급량, 공급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주택 거래량도 시험에 나왔었죠. 거래량도 참 자주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책에 나왔던 것은 유랑에 대한 논리, 수출량하고 수입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을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기간이 붙잖아.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수출량이 얼마였더라라고 이제 발표한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들으셨죠? 수출량과 수입량 다 유량과 연관되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 뭐 주택 거래량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단어도 유량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을 투입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슨 사업에 앞으로 이제 뭐 10조를 투자하겠다. 앞에 기간이 붙죠. 향후 10년 동안에 뭐 IT 사업에 10조를 투자하겠다. 그럼 10조 투자하는 금액은 기간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 저축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관되는 유랑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비, 투자를 공부한 영업 경비, 무수히 많은 유랑 저랑에 대한 예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것만 한번 건드려 봤다라고 이제 예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는 제일 먼저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예는 충분히 습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은 우리 시험에 쓰는 용어 중에 그 유랑 저랑으로 후보군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재고량이 우선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재고 파악할 때는 시점을 마감하잖아.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이제 뭐 사과가 뭐 몇 개가 남았다. 그래서 하고 도장 찍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 사과 존재는 몇 개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재고량이고, 그리고 인구수도 이제 많이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재고량하고 인구수가 되는 거죠.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발표할 때는 앞에 특정 시점에 붙죠.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몇 명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보급률, 부동산 관련되는 용어, 정부가 특정 지역의 보급률을 발표할 때도 조사가 완료된 특정 시점에서 이제 조사합니다. 주택 보급률, 통화량. 이 통화량은 전화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하는 겁니다. 통화량. 그리고 이제 뭐 재산이죠. 부. 그리고 나중에 그 재무상태표상에 그 옛날에 대차대표라 그랬는데 그 항목이 있어요.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산이 이제 저랑 개념이야.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산이 이제 그 저랑이면은 시험에 나왔던 부채, 그 자본, 얘네들도 전부 다 재무 상태표상에 나온 자산, 부채, 자본은 전부
저량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지만은 뭐 특별하게 그 책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강조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 용어 위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유랑저랑은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서 왜 이게 유랑이가 저랑인지를 판단하시고 이거 언젠가 다시 한번 이제 시험 지문으로 등장할 수요 공급의 성격상으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이제 또 86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또 얘가 또 나왔네. 유랑저랑에 대한 얘가 이제 쭉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어드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86페이지면 성격이라 그래서 앞에 유랑이라는 성격을 첫 번째 설명하고 또 하나가 구매하고자라는 거야. 하고자. 요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공통적인 상황이 사전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논리가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요량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실제 구매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엄격하게 다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량이란 말은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의도된 양인데 실제 구매량은 사후적인 양을 말합니다. 그 사후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딱 한 번 장 나왔었죠. 시험에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틀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뭐죠 이제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에 대한 해석이 됐었어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초 강의할 때 경제학 책에 나온 예입니다. 갑돌이를 예를 들었죠. 갑돌이가 퇴근하기 전에 마트에 이제 오늘 들려서 사과를 10개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퇴근을 하고 마트에 들렸더니 사과를 사려고 마트 사과 판매하는 장소 가봤어. 사과가 다 팔리고 7개가 남았다는 거야. 7개. 그래서 남은 걸 떨이했어. 7개를 다 사왔어요. 다 구매를 했어요. 7개를.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그중에 5개를 먹었어. 그러면 갑돌이 1년의 사과 소비 행위 중에서 사과 수요량이 몇 개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먹은 5개냐, 아니면 전부 떨이한 7개냐, 아니면은 이제 사기 전에 마트 가기 전에 생각한 10개냐, 5개, 7개, 10개 중에 뭐가 수요량이라고요? 그렇죠. 정답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수요량은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갑의 수요량은 10개. 그러면은 7개는 실제 구매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이제 구매하고자라는 말 통해서 사전적 의미다라고 표현하지 장난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인데 그 욕망은 구매 의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욕망이 아니라 항상 뭐가 동반된 욕망이냐면은 구매 능력을 동반한 욕망이라는 꼭 알아두셔야 돼. 구매력을 동반한 이 욕망, 구매를 동반한 욕망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세 번째 성질로서 유효 수요라 그럽니다. 반드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구매 욕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욕망은 공허한 욕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욕망이라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는 구매력을 동반한 욕망이다. 요거는 가끔 나와. 요 파트가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질, 그 양가로 2번에 나오죠. 유효 수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수요량이라는 것은 네 번째 성질, 거기 양가로 4번 돼 있죠? 나중에 공급도 똑같아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게 네 번째 내용이지. 왜 최대 수량이냐면 저희들 소비 형태를 한번 보시면 돼요.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소비자가 가격 지불했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효용을 100% 만족감이라 그러죠. 100% 채울 때까지 가격 지불하면은 최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라 그럽니다. 이걸 설마 최소 수량이라고 나올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수요 행위를 위반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제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최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뷔페 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요의 개념을 한 줄로 쭉 설명해 봤지만은, 그래서 기간을 통해서 유량이다, 하고자 사전적 개념이다, 욕망인데 구매력에 동반한 욕망으로 유효수요다. 그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다. 네 가지 성질을 보시되 이 중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항상 유력한 후보 지문은 뭐다?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째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충분히 출제원들이 이제 잊어버렸겠지라고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출제될 성숙도가 계속 이제 도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렇게 수요 쪽을 보면 나중에 공급은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논리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이거 문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86페이지부터 수요 곡선이라고 나오면서 오른쪽에 87페이지 함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함수. 이 함수라는 것은 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함수가 오른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 이 종속변수란 말이 나오죠. 이 종속변수란 말은 영향을 받는 걸 말한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영향을 받는 것, 나중에 탄력성 할 때도 의미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것, 즉 반응에 대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변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걸 말하죠. 자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2개면은 2차 함수, 3개면 3차 함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1차 함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다가 어느 거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돼요. 그러면은 수요함수, 공급함수는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함수에서는 종속변수는 고정이야. 종속변수는. 즉 수요함수에서는 뭐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공급함수에서는 공급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종속변수를 뭘로 잡아라? 수요량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건 고정이기 때문에 하나 묶으셔야 돼. 다만 어느 물건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논할 것인가를 특정 재화를 제시해줘. 이거를 해당 재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 쪽 예를 들다 보니까 책처럼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 근데 아파트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노원 지역에 시장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노원 지역의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해요. 근데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상가, 토지,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즉 이제 분석의 목적물로서 우리 시험 스타일로 따지면은 문제에 나와요. 다음은 아파트에 대해 연립에 대해서 문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그 물건, 그거를 해당 재화라 그럽니다. 해당이라는 걸 옛날에는 당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본식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점은 다 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당 재화를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은 이 아파트, 노원 지역의 해당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석하는데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요소가 있죠? 그 요인들이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독립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특정 물건을 소비하고자 해요. 근데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라고 관찰해 보니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독립변수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를 하나를 잡아요. 그게 해당 재화 가격이 됩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 영향을 받지. 그럼 가격이 얼마야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또 조사하죠. 그럼 특정 재화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영향 미치겠지. 그 소득에 따라서 구매량이 또 다르니까 본인의 재산도 이제 영향 미칠 것이고 재산 상황도 부동산 비싸니까 더 크잖아.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러 시장에 갔는데 같은 평수고 같은 가격, 같은 평수인데 옆에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
같은 30평수인데 아파트가 보니까 1억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옆에 나왔던 옵시트 30평짜리가 지금 20원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을 구매하러 갔다가 다른 물건의 가격을 보고 수요를 갈아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 뭐다?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는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1억이래. 놓은 적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향후에 한 5년 이내에 1억짜리가 한 100억 정도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지. 미래에 대한 특히 요 예상. 예상도 영향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영향을 주지. 예상. 이렇게. 예상은 이제 두 가지죠. 상승에 대한 예상과 하락에 대한 예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겠죠. 부동산이 비싸다 보니까 본인 능력까지 부동산 사기가 힘들어. 그래서 타인 자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의 도움 받죠. 대출과 관련되죠. 그래서 대부 비율도 영향 주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 영향 줄까? 그렇지 않죠. 대출 받았죠? 금리도 영향 줄 거 아니야. 대출 금리. 그리고 이제 이거 샀을 때 이제 정부의 규제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주죠. 특히 이제 그 조세 관련되는 내용 영향 줍니다. 재산세. 보유세 같은 거, 세금, 정부의 세제, 부동산 관련되는 이제 조세, 세제도 영향 주게 돼요. 그 샀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데 그러면 안 사겠지. 그리고 이제 뭐 시대가의 거래도 영향 주고요. 뭐 등등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줘요. 이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가 특정 재화의 수요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라는 것은 N차 방정식이야.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가 동시에 미치는 걸 한꺼번에 분석하기 어렵지 않느냐. 경제론을 단순화시키자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독립 변수 중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중에서 1등이 있죠. 1등이 뭐다? 가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1등인 요 가격을 하나를 먼저 잡자. 가격 잡고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 있죠.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우리가 퉁쳐서 뭐라 그러자고요? 얘네들은 가격 이외의 요소라 그러자. 이런 표현이 다 시험 문제 문구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독립 변수가 나눠지는 거야.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 그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격 이외의 요소들 있죠. 얘네들 무수한 요소들을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건 가정이야. 일단은 불변이란 말은 얘네들은 우선은 고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얘네들 영향 주는 거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그 뭐만 변한다? 그렇지. 가격만 변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이 편해졌어요. 독립변수 가격과 종속 수요량이라는 독립하고 종속이라는 것이 이제 1대1 관계가 생겨버렸죠. 그럼 분석이 편해져서 이 1대1 관계를 설명한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다?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 그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을 표현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 뭐만 변했을 때? 가격만 변했을 때. 그럼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법칙을 할 때는 해당 재화 가격을 좌측에다 놔두고 그리고 수요량을 우측에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재화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수요량은 기존보다 어떻게 돼? 증가요, 감소해요? 그렇지, 감소하게 됩니다. 구매력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돼요. 지금 가격이라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수요량인 종속변수가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지. 지금 가격과 수요량, 상승, 감소, 하락, 증가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이 역의 관계,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것을 반비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수요 법칙은 매우 단순한 이론이야. 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복잡한 현상이지만 수요 법칙은 그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었던 상황이 이제 똑같이 한번 볼게요. 갑돌이가 이제 지금 갑의 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이제 1,0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냐? 왜냐? 소비자들은 본 소득이 있잖아요. 본인이 한 달 동안에 노동을 제공해서 번 소득을 특정 물건 구매할 때 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요 상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당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배분을 잘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X제입니다. X제. X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1,000원이란 뜻이야. 그렇죠? 근데 X제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100원이다라고 가정하시라 그랬어. 우리가 논하는 것은 X제라는 해당 재화죠. X제의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수요량은 최대 수요량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면은 결정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자는 그 물건을 최대로 수요하고자 합니다. 근데 X제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게 이게 수요 이론이야. 근데 X제의 수요량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여기서 몇 개가 주어졌어? 몇 가지가 여기서는. 그렇죠?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뭐하고 뭐가 주어졌어요? 소득하고 가격이 주어졌어요. 그럼 소득이란 말은 여기서 예를 들었던 뭐죠? 가격 이외의 요소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격은 말 그대로 해당 재화 법칙을 설명하는 가격이야. 이렇게. 근데 우선은 가격 요소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으니까 이 소득은 영향 주면 안 된다. 고정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소득 1,000원 범위 내에서 100원짜리였을 때 수요량은 몇 개 된다? 10개가 되겠지.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제 뭐가 변해? 가격이 변하는 게 수요 법칙이야. 가격이 이게 200원으로 상승해요. 그럼 1,000원 범위 내에서 200원짜리 구매하려면 구매력이 떨어졌잖아. 5개를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X제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했어. 그럼 1,000원 범위 내에서 50원짜리 이제 구매하는 건데 이건 변하지 않았죠, 지금? 그럼 가격만 변한 상태야. 그러면 몇 개로 늘어나? 2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요새 일정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줄고요. 하락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것. 즉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였네.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을 이렇게 표현은 가끔 나오는데 이 법칙적인 표현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는 게 가장 전달 능력이 높지 않느냐라고 경제학자들이 판단했어. 그래서 수요 법칙을 통해서 도출한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이 됩니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약속이 있어요. 시장은 그래야 돼.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전부 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때 약속이 종축에다가 독립변수인 가격을 잡기 약속을 했어요. 수학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럼 횡축에다가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를 잡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간다 경제학 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시장에 대한 모습이. 그럼 이거를 이제 좌표에 대한 요걸 그대로 잡아보면은 X제를 구매하는데 100원이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0개였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낸 점을 좌표에 찍었을 때 A점이 찍히고요. 이게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난 좌표점상의 수요량점이야.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5개로 줄어들었어요. 요거를 B라 그랬어요.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이제 20개로 이제 늘어났죠. 요거 점에 해당되는 점을 C점이라 한번 볼까? 그러면 이제 좌표에 3개 점이 찍혔어요. 그렇죠? 3개 점이 찍힌 이유가 가격이 3가지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3개 수요량을 대응하는 3개 점이 찍힌 거야. 근데 아직은 얘는 점이야. 점을 뭘로 만들어야 돼? 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점이 선이 되려면은 점의 연속을 선이라 그래. 그럼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50원, 100원, 200원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가격이 존재해야 될 텐데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낸 점도 5개, 10개, 20개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럼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응하는 요 사이에 존재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은 결국 A, B, C로 대표되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요량을 나타내는 점들이 찍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야. 그 점들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점들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요 사이에 모든 가격이죠. 모든 가격에 대응하는 모든 수요량에 대한 논리를 좌표에 찍어서 쭉 연결한 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수요 곡선 그려봤더니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얘 모양은 무슨 모양? 우하향하는 형태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하향의 모습이야, 우하향. 그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하향이구나, 라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하향까지 여기까지 기초를 잡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간단하죠. 지금 이제 독립변수가 무수히 많은데 그 독립변수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했을 때에 그 가격과 수요량이 나타나는 게 수요 법칙이고 그 수요 법칙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을 모양 그려봤더니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우하향 형태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됐어. 여기까지가 기초야.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본 거죠.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하겠죠. 그럼 여기서 수요량이 지금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논했던 수요함수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를 논하는 목적이야. 그 여기 수요량이 영향 미치는 것이 뭐가 영향 미친 거야? 수요 법칙은 오로지 뭐 가격만 변했을 때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난 내용이잖아.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수요량의 가격만 영향 미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요 법칙은 뭐만? 가격만 변하고 가격 요소는 일단은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은 불변이지만은 나중에는 무슨 뜻이야? 나중에는 변한다는 거지. 그렇죠? 우선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나서 우선 가격만 변화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변했을 때 모습도 보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소득이 변하고 재산이 변하고 다른 자 가격 얘네들이 변했을 때 그 수요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이 일단은 변했을 때 가격 요소가 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도 변하고요. 나머지 요소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해. 근데 이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한 걸 우하 형태의 질서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놨잖아요. 여기 기준이 있나? 기준 삼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요소가 충격 주면은 이 가격에서 움직였던 질서가 깨지게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 주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된 모습과 나머지 요소가 영향돼서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다르더라.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큰 세 가지 경제론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 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가격에 의해서 얘네들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잡자. 그 나머지 얘네들이 충격 줘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얘네들은 뭐라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자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전설적인 가장 기초 테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88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시장 수요 곡선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한번 논하는 사항이고 89페이지 그 유명한 내용은 나오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등장하고 이거는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5강을 통해서는 특별하게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라고 해서 기초적인 이제 상황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건 당연히 안다로 가정하고 이제 바로 테마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테마는 다음 제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꼭 이 흐름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성격, 그다음에 수요 함수, 그 수요 법칙, 그 수요 곡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 흐름대로 하시는 것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논리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89페이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